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아이처럼 7번째 시간. 분유 먹는 아기들. 모유가 좋다는 건 안다. 그러나 엄마 인생이 더 소중하다입니다. 언뜻 보면 파리 사람들은 꽤나 훌륭해 보인다. 아침에 빈을 크래쉬에 데려다 줄 때에도 나는 보통 머리를 질끈 묶고 침대 발치에 떨어져 있는 옷을 대충 꿰고 나간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도 완벽하게 단장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온다. 프랑스 엄마들이 스키니진에 하이힐 부츠를 신고 갓난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으로 깡충깡충 뛰어들어와도 더 이상 넋을 잃고 바라보지 않는다. 이 엄마들은 그저 시크하기만 한 게 아니다. 이상하리 많지 침착하다. 공원 저 너머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도 않고 울부짖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공원을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좋다. 나를 포함해 내가 아는 대부분의 미국 엄마들이 뿜어내는 피로와 걱정, 아슬아슬함의 조합을 방출하지 않는다. 아이가 옆에 없다면 아이 엄마라는 것조차 모를 것이다. 이 엄마들에게 기름진 고기를 억지로 마구 퍼먹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비결이 뭘까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잘 자고 기다릴 줄 알며 울며 불며 때를 쓰지도 않는 아이를 키운다면 분명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혹시 뭔가 몰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닐까? 대체 저들의 복부지방은 어디로 간 걸까? 프랑스 엄마들은 정말 완벽한 걸까?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음, 출산 직후 프랑스 엄마들과 미국 엄마들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모유 수유 여부다. 영어권 엄마들에게 모유 수유의 기간은 마치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X처럼 실적의 척도와도 같다. 영어권 놀이그룹에서 만난 전직 사업가 엄마는 걸핏하면 내게 다가와 순진한 척 물었다. 어머, 아직도 젖을 먹여요? 이 질문이 거짓인 이유는 모유 수유 기간이 곧 경쟁의 척도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분유를 섞여 먹이거나 유축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오래 모유를 먹이면 감점이다. 미국 중산층 엄마들에게 분유는 곧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모유 수유는 인내심, 불편함,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모유 수유를 장려하지 않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수유 장면을 불편하게 여기는 프랑스에서 모유를 먹이는 미국 엄마는 더더욱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모유 수유를 오래 하는 게 엄마의 사명 같은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저도 하려고 했으나 모유 양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분유를 먹였는데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모유 수유를 고집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12개월 동안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고 나는 정말로 딱 그 날짜에 맞춰 젖을 먹였다. 빈의 첫 또래의 마지막 고별 젖을 먹였다. 때로 젖을 먹이는 일은 정말 즐거웠다. 하지만 뭔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젖을 먹이거나 유축기를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는 건 때때로 짜증스러웠다. 책에서 읽은 모유의 이점을 누리고 놀이그룹의 여자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어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쟁심과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했던 자신과 달리 프랑스 엄마들은 모유 수유에서도 자유롭고 뭔가 몸매에서도 엄마 티가 안 나고 또 정체성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엄마들은 몸만이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임신 이전으로 돌아간다. 언뜻 보면 아이들과 꽤 거리를 두는 듯 보인다. 정글짐이나 미끄럼틀을 함께 타거나 밑에서 기다리는 엄마, 시소 같은 걸 같이 타는 엄마를 본 적이 없다.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아니라면 대개 놀이터나 모래사장 주변에 가만히 떨어져 있다. 미국 가정을 보면 집안 곳곳에 장난감이 넘쳐난다. 어떤 집은 거실 책장을 정리하고 아예 장난감으로 채우기도 한다. 물론 프랑스 부모들 중에도 거실 장난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이 장난감이 많아도 가족 공용 공간까지 침범하게 하진 않는다. 최소한 저녁이면 장난감을 정리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비우듯 장난감을 정리한다. 낮 동안은 자기 아이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이웃의 사미야 역시 딸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일체의 아이 물건을 정리한다고 한다. 장난감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우주는 아이 방이 있으니까요. 물리적인 공간만 분리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엄마도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얼마간 자유로워야 하고
그런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미국 양육소 역시 엄마에게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무책임하게 덧붙인다. 하지만 육아는 엄마, 특히 전업주부에게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베이비시터를 둔다는 것은 사치다라는 식의 통념을 주입한다. 하지만 파리에서는 전업주부 역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유아를 타가소에 맡기는 일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 시간에 요가 수업을 듣거나 미용실에 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전업주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니지 않는다. 자기를 돌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프랑스 엄마와 미국 엄마는 마치 전혀 다른 종족처럼 보일 정도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라는 사실이 다른 역할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프랑스 사회의 지배적인 메시지다. 파리에서 만난 여성들은 엄마가 아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물론 프랑스 여성들 중에도 엄마 노릇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미국 엄마들도 있다. 그러나 양쪽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요즘은 진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이들이 더 어렸을 적까지만 해도 일을 하지 않는데도 어린이집에 어렸을 적에 아이를 보내면 되게 못된 엄마라는 그런 눈치를 받았었거든요.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네요. 너무 우리의 방식에 시달린 게 아닌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게 여유 있게 아이를 키울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이 책의 중반쯤 듭니다. 프랑스 아이처럼 오늘 6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에 아니죠. 오늘이 7번째 분유 먹는 아기들이었네요. 8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요. 앨리스의 오듯이 앨리스였습니다.